저는 오늘 제 인생에서 가장 부끄러운 이야기를 꺼내려 합니다.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사실은 억울합니다. 40년을 살면서 단 한 번도 남의 것을 탐낸 적이 없었습니다. 단 한 번도 거짓말로 누군가를 속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 제가 횡령범이 되었습니다. 아내를 잃었습니다. 아이를 잃었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 전부를 가장 믿었던 단 한 사람에게 빼앗겼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박성준. 제 평생의 친구였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1987년 봄이었습니다. 저는 22살이었고 세상이 전부 내 것인 것 같던 나이였습니다. 경기도 안양의 작은 공장 골목. 먼지 냄새, 기름 냄새, 땀 냄새가 뒤섞인 그 골목에서 저와 성준이는 처음 만났습니다. 저는 막 군대를 제대하고 아버지 친구분이 운영하는 철물 도매상에 취직한 참이었습니다. 월급은 쥐꼬리만 했고 고시원 방은 창문도 없었지만 그래도 좋았습니다. 살아있다는 게 좋았습니다. 성준이는 그 도매상 맞은편 전자부품 가게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첫날 제가 길을 잘못 들어 그 가게 앞에서 멍하니 서 있었을 때 성준이가 먼저 말을 걸어왔습니다. 형, 어디 찾아요? 형이라고 불렀습니다. 저보다 2살 어렸는데 그 뻔뻔함이 왜 그렇게 좋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금방 친해졌습니다. 퇴근 후엔 늘 같이 소주를 마셨습니다. 안주는 두부김치 하나, 둘이서 한 병씩 비우고 포장마차 아줌마한테 혼나면서도 자리를 안 떴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3년을 함께 일했습니다. 낮에는 각자 일하고 밤에는 만나서 꿈을 이야기했습니다. 성준이는 꿈이 많은 녀석이었습니다. 성준이는 항상 공책을 들고 다녔습니다. 낡고 너덜너덜한 검정 공책이었습니다. 거기에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사업 아이템, 거래처 목록, 예상 매출, 5년 계획. 어느 날 밤 그 공책을 보여줬습니다. 형, 이거 봐봐. 펼쳐보니 첫 페이지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성진전자, 우리가 만들 회사, 성준의 성, 진수의 진, 이미 이름까지 정해놓은 겁니다. 언제 이걸 적은 거야? 형 처음 만난 날, 저는 그 공책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이 녀석은 진심이었습니다. 처음 만난 날부터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 공책이 우리 사업의 시작이었습니다. 형, 우리 언제까지 이러고 살 거야? 우리 사업 한번 해보자. 그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저는 웃었습니다. 사업이요. 월세도 제때 못 내는 놈들이. 하지만 성준이는 진심이었습니다. 매일 밤 공책에 뭔가를 빼곡히 적었고 쉬는 날엔 시장 조사를 다녔고 저한테 사업 계획서 초안을 보여주며 눈을 빛냈습니다. 그 눈이 진짜였습니다. 그 눈이 저를 흔들었습니다. 그 무렵 제 인생에 또 한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이정희, 성준이 사촌의 친구였습니다. 처음 만난 날 그녀는 연두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작은 키에 조용한 눈빛, 말을 많이 하지 않았지만 말 한마디 할 때마다 생각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를 보고 첫눈에 반했습니다. 형,
표정 좀 관리해. 성준이가 옆에서 낄낄거렸지만 저는 듣지 못했습니다. 정의만 보였습니다. 사귄 건 그로부터 석 달 뒤였습니다. 제가 먼저 고백했습니다. 퇴근길 버스 정류장 앞에서 준비한 말은 다 잊어버리고 그냥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당신 좋아합니다. 정희는 한참 저를 바라보다가 작게 웃었습니다. 알아요. 그게 다였습니다. 그 두 글자로 저는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았습니다. 성준이는 우리 사이를 누구보다 기뻐했습니다. 형, 정희 누나 잘 챙겨. 내 사촌 친구야. 잘못하면 나한테 혼나. 농담처럼 말했지만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저도 진지하게 대답했습니다. 평생 잘 챙길게. 그때는 그 말이 지켜질 거라 믿었습니다. 그때는 모든 것이 가능할 것 같았습니다. 1993년. 우리 나이 28. 드디어 우리는 함께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회사 이름은 성진전자. 성준의 성, 저의 이름 진수에서 진. 둘의 이름을 합쳤습니다. 작은 전자부품 유통회사였습니다. 사무실은 구로디지털 단지 근처 허름한 건물 4층. 직원은 둘뿐이었고 복사기도 고장난 중고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행복했습니다. 아침 일찍 출근해서 밤늦게 퇴근하고 배달 트럭이 없으면 직접 짐을 날랐고 계약 하나 따내면 둘이서 회사 앞 구멍가게에서 맥주 한 잔으로 자축했습니다. 형, 우리 꼭 된다. 성준이는 매일 그 말을 했습니다. 저도 믿었습니다. 정희는 그 시절 제 가장 큰 버팀목이었습니다. 우리 결혼은 사업 시작, 그해 가을이었습니다. 식장도 예식장 뷔페 한 켠을 빌렸고 하객은 50명도 안 됐습니다. 그래도 정희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나는 이거면 충분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반드시 성공하겠다. 이 사람이 웃음을 잃지 않게 하겠다. 그리고 3년이 지났습니다. 회사는 커졌습니다. 직원이 생겼고 거래처가 늘었고 매출이 처음에 10배가 됐습니다. 성준이의 영업 실력은 타고난 것이었습니다. 누구와도 금방 친해지고 어떤 자리에서도 분위기를 주도했습니다. 저는 내부를 맡았습니다. 회계, 계약, 자금 흐름. 조용하지만 꼼꼼하게. 우리는 완벽한 파트너였습니다. 적어도 그때까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1997년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이름은 이준. 태어난 날 저는 분만실 밖에서 울었습니다. 부끄러운 줄도 몰랐습니다. 성준이도 달려왔습니다. 병원 복도에서 저를 꼭 안았습니다. 형, 축하해. 이제 아빠야. 그날 둘이서 소주를 마셨습니다. 정희 몰래 신생아 분유 냄새 나는 병원 계단에 앉아서 그날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무너짐의 시작이기도 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 성준이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처음엔 몰랐습니다. 워낙 바쁜 시기였고 회사도 새로운 투자를 받아 확장하는 중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작은 것들이 눈에 걸렸습니다. 회의 자리에서 저를 배제하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형은 바빠 보여서 내가 처리했어. 거래처 대표들과 따로 밥을 먹는 일이 늘었습니다. 제가 물어보면 대수롭지 않은 듯 넘겼습니다. 그냥 식사 자리야.
별거 없어. 그리고 가장 이상한 것. 정희를 대하는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그게 뭔지 처음엔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조금 오래 바라보는 것 같았습니다. 정희가 웃을 때 같이 웃는 게 아니라 따로 바라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느낌을 지웠습니다. 말도 안 된다. 성준이가 그럴 리가 없다. 우리가 얼마나 오랜 친구인데. 저는 스스로에게 핀잔을 줬습니다. 의심은 우정을 망친다고. 믿음이 있어야 함께 갈 수 있다고. 1998년 겨울. IMF 외환위기가 나라를 뒤흔들 때 우리 회사도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거래처들이 연쇄부도를 냈고 받아야 할 돈이 묶였습니다. 그때 투자자 한 명이 나타났습니다. 최재원. 나이는 우리보다 10살쯤 많았고 말이 없고 눈빛이 차가운 사람이었습니다. 성준이가 데려왔습니다. 형, 이분이 도와주신다고 해. 우리 지금 이 돈 없으면 끝이야. 저는 망설였습니다. 뭔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하지만 직원들이 있었습니다. 가정이 있었습니다. 갓도를 지난 아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사인을 했습니다. 그때 그 펜을 들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최재원이 들어오고 나서 회사는 안정됐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성준이와 최재원이 만나는 자리가 잦아졌습니다. 저는 빠진 채로 투자자 관리는 내가 할게. 형은 내부 관리나 신경 써. 성준이의 말투가 달라졌습니다. 예전처럼 형, 어떻게 생각해? 가 없어졌습니다. 결정이 이미 돼 있고 저한테는 통보가 됐습니다. 이틀 뒤 저는 늦게까지 회사에 남아 장부를 정리하다가 성준이 서랍에서 우연히 서류 한 장을 봤습니다. 법무법인이라고 써 있는 서류였습니다. 제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적힌 단어, 횡령. 손이 떨렸습니다. 눈이 잘 읽히지 않았습니다. 다시 읽었습니다. 분명히 제 이름이었습니다. 분명히 횡령이라는 글자였습니다. 그 순간 성준이가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우리 눈이 마주쳤습니다. 성준이는 굳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성준아, 이게 뭐야? 성준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다가와서 제 손에서 서류를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형, 미안해. 단 3글자. 그 3글자가 제 인생을 두 동강 냈습니다. 성준이의 미안해가 무슨 뜻인지 저는 그때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단순한 사과인 줄 알았습니다. 해명이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저는 회사 대표 자리에서 쫓겨났습니다. 경찰이 왔습니다.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동료들이 보는 앞에서. 그리고 그로부터 3개월 뒤 정희가 이준희를 데리고 집을 나갔습니다. 떠나기 전날 밤 정희는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여보, 이준희 아빠가 따로 있어요. 사람이 무너지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한순간입니다. 그 한순간이 찾아왔을 때 저는 준비가 전혀 안 돼 있었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겠습니다. 준비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믿었으니까요. 끝까지 믿었으니까요. 그게 제 가장 큰 죄였습니다. 1999년 3월 15일. 저는 그 날짜를 평생 잊지 못합니다. 아침 8시 22분. 사무실 문이 열렸습니다. 형사 2명이었습니다. 양복 차림이었지만
눈빛이 달랐습니다. 이진수 씨 되십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건 알았지만 설마 나한테 오는 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업무상 횡령 혐의로 임의동행 요청드립니다. 직원들이 보고 있었습니다. 입사한 지 얼마 안 된 막내 직원이 컵을 든 채 굳어 있었습니다. 격리 담당 김 과장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잠깐 제가 변호사에게 연락을 좀 가면서 하셔도 됩니다. 차갑고 짧은 대답이었습니다. 복도를 걷는데 다리가 이상했습니다. 내 다리인데 내 것 같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제가 안으로 들어갈 때 뒤를 돌아봤습니다. 성준이가 서 있었습니다. 사무실 안쪽에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저는 눈으로 물었습니다. 성준아, 이게 무슨 일이야? 내가 뭔가 알고 있지. 나 좀 도와줘. 성준이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혔습니다. 그 문이 닫히는 순간이 제 인생의 첫 번째 끝이었습니다. 경찰서 조사실은 작고 차가웠습니다. 형사는 서류 뭉치를 탁자에 내려놨습니다. 이진수 씨, 이 거래 내역 보십시오. 회사 법인 통장 내역이었습니다. 제 이름으로 된 개인 계좌로 수억 원이 빠져나간 기록이 있었습니다. 저는 눈을 비볐습니다. 이거 제 계좌가 아닙니다. 이진수 씨 명의로 개설된 계좌입니다. 저는 이런 계좌 만든 적 없습니다. 형사는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계좌 개설 당시 신분증 사본도 있습니다. 그 신분증 사본을 봤을 때 저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제 사진이었습니다. 제 이름이었습니다. 제 주민등록번호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만든 적이 없었습니다. 누군가 제 신분증을 도용한 겁니다. 그렇게 주장하시는군요. 형사의 말투는 이미 결론이 나 있는 사람의 말투였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모은 돈을 털었습니다. 변호사는 서류를 검토하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증거가 너무 정교합니다. 정교하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누군가 오랫동안 준비한 흔적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그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오랫동안 준비했다는 건 내가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 나를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 오랫동안 움직였다는 뜻이었습니다. 그 누군가가 누구인지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싶지 않았지만 구치소에서 나온 건 20일만이었습니다. 보석으로 풀려났지만 재판은 남아 있었습니다. 택시 안에서 저는 먼저 회사로 가달라고 했습니다. 회사 건물 앞에 섰을 때 간판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성진전자, 그 이름이 사라지고 다른 이름이 붙어 있었습니다. SJ홀딩스, S는 성준, J는 재원, 최재원.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로비로 들어가려 했더니 경비가 막았습니다. 어디 가십니까? 저 여기 대표입니다. 이 건물에 그런 분 안 계십니다. 성준이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10번, 20번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냈습니다. 성준아, 나야. 전화 좀 받아. 답장이 없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진짜로 실감했습니다. 이건 오해가 아니다. 이건 실수가 아니다. 이건 계획이었다.
집에 돌아왔을 때 정희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이준희를 안고 소파에 앉아 있는 정희는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달랐습니다. 미안함이 아니었습니다.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여보, 나 좀 봐. 정희는 이준희를 내려놓고 천천히 저를 봤습니다. 긴 침묵이었습니다. 이준희가 바닥에서 장난감을 만지작거렸습니다. 그 작고 통통한 손이 그날따라 유독 눈에 들어왔습니다. 여보, 나 성준 씨와 정희가 말을 멈췄습니다. 저는 가만히 기다렸습니다. 심장이 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래된 일이에요. 그 이후의 말들은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말을 들으면 뇌가 먼저 차단한다고 하더군요. 저도 그랬습니다. 단편적으로만 기억납니다. 오래됐다는 말, 미안하다는 말, 그리고 이준희가 성준이 아이라는 말, 방이 돌았습니다. 저는 소파 팔걸이를 잡았습니다. 이준희를 봤습니다. 2살배기 아이는 아무것도 모른 채 저를 향해 방실방실 웃었습니다. 아빠, 그 한마디에 저는 무너졌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저는 유전자 검사를 신청했습니다. 정희는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결과는 2주 뒤에 나왔습니다. 봉투를 받아든 날 저는 차 안에서 30분 동안 열지 못했습니다. 이 안에 뭐가 들어있느냐에 따라 제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였습니다. 천천히 뜯었습니다. 결과지를 펼쳤습니다. 한 줄을 읽었습니다. 친자관계 불일치. 저는 그 종이를 접었습니다. 차창 밖을 봤습니다. 사람들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버스가 지나갔습니다. 신호등이 초록으로 바뀌었습니다. 세상은 아무렇지 않았습니다. 제 세상만 끝났습니다. 재판은 6개월 만에 결론이 났습니다. 증거는 압도적이었습니다. 조작된 것들이었지만 당시 저는 그걸 뒤집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변호사는 끝까지 싸웠지만 판사는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법정에서 판결문을 들으면서 저는 아무 생각이 없었습니다. 다 끝났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법원 계단을 내려오면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정이었습니다. 받았습니다. 결과 어떻게 됐어요? 유죄. 긴 침묵. 미안해요. 이준희는 잘 있어? 또 침묵. 앞으로 아이한테 연락하지 마세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계단 위에 서 있었습니다. 봄이었습니다. 벚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그 예쁜 꽃들이 그날따라 너무 잔인해 보였습니다. 유죄 판결이 나고 나서 저는 한동안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밥을 방 앞에 놓고 가셨습니다. 말씀은 안 하셨습니다. 그냥 놓고 가셨습니다. 식은 밥을 혼자 먹으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처음으로 돌아가 봤습니다. 성준이를 믿은 것, 최재원의 투자를 받은 것, 회사 장부를 꼼꼼히 보지 않은 것,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억울한 사람은 항상 이 질문에서 막힙니다. 내 잘못을 찾아야 억울함이 풀릴 것 같은데 아무리 찾아도 없는 겁니다.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내 잘못이 없다는 게, 잘못이 없는데 이렇게 됐다는 게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러면 세상이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내가 너무 순진했던 겁니까? 저는 그 답을 20년 동안 찾았습니다. 지금도 모르겠습니다. 판결이 난 다음 주 낯선 번호로 문자가 왔습니다. 형, 나야. 성준이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답장을 보냈습니다. 할 말 있으면 와. 성준이는 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며칠 뒤 작은 소포가 왔습니다. 열어보니 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형, 미안해. 나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 언젠가 다 말해줄게. 지금은 이것밖에 못해. 편지 안에 현금 500만 원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돈을 받습니다. 그리고 편지를 받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그게 무슨 말인지 그때 저는 이해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해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돈과 편지를 소포 상자에 다시 넣었습니다. 테이프로 봉했습니다. 베란다 구석에 던져뒀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동안 저는 일자리를 구하러 다녔습니다. 하지만 전과 기록이 있는 사람을 받아주는 곳은 없었습니다. 집에 들어갔습니다. 60이 넘은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방을 내줬습니다. 그 침묵이 어떤 말보다 무거웠습니다. 어느 날 밤 술에 취해 들어오는 저를 보며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진수야, 예, 살아있어야 해. 그게 다였습니다. 하지만 그 말 한마디가 저를 붙잡았습니다. 그날 밤 한강 다리 위에서 제가 난간을 잡고 서 있었다는 걸 아버지는 몰랐습니다. 저는 살기로 했습니다. 복수하겠다는 마음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살아있어야 진실을 알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언젠가는 알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로부터 20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살아남았습니다. 바닥까지 내려갔다가 조금씩, 아주 조금씩 기어 올라왔습니다. 성준이 소식은 듣지 못했습니다. 정희와 이준이 소식도 끊겼습니다. 최재원은 어느 순간 뉴스에서도 사라졌습니다. 그렇게 잊으며 살았습니다. 잊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2019년 가을, 편의점 야간 알바를 마치고 새벽 골목을 걷다가 저는 한 남자와 마주쳤습니다. 몰라볼 뻔했습니다. 예전에 그 번들거리던 눈빛도 없었고 자신감 넘치던 걸음걸이도 없었습니다. 초라하고 낡고 무너진 남자. 하지만 알아봤습니다. 박성준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시간이 약이라고. 거짓말입니다. 시간은 약이 아닙니다. 시간은 그냥 흐릅니다. 아픈 채로, 무너진 채로 그냥 흘러갑니다. 20년이 그랬습니다. 저는 낫지 않았습니다. 그냥 버텼습니다. 버티는 것과 사는 것은 다릅니다. 저는 그 차이를 20년 동안 몸으로 배웠습니다. 집행유예가 끝난 건 2002년이었습니다. 전과 기록은 남았습니다. 이력서를 쓸 때마다 그 칸에서 손이 멈췄습니다. 범죄 경력 유무. 체크 하나가 문을 닫았습니다. 처음엔 공장을 다녔습니다. 인천 남동공단의 작은 플라스틱 사출 공장. 새벽 6시 출근, 밤 10시 퇴근. 기계 소리가 귀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손은 늘 기름때가 끼었습니다.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일이 있으면 생각을 안 해도 됐으니까요. 생각을 하면 무너졌습니다. 공장 사람들은 착했습니다.
제 사정을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같이 밥 먹고, 같이 담배 피우고, 같이 퇴근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숨이 쉬어졌습니다. 2003년 겨울이었습니다. 공장 동료 중에 최 씨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나이는 저보다 10살 많았고, 말수가 없고 술을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퇴근길에 둘이 소주를 한잔했습니다. 최 씨가 물었습니다. 이 씨 원래 뭐 했어요? 저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사업했습니다. 잘 됐어요? 잠깐은요. 최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그랬어요. 식당 했다가 망했지.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우리는 한참 말없이 마셨습니다. 그러다 최 씨가 말했습니다. 이 씨는 눈빛이 억울한 사람 눈빛이에요. 저는 소주잔을 내려놨습니다. 그런 눈빛이 따로 있습니까? 있어요. 나도 한때 그랬거든. 지금은요? 최 씨가 웃었습니다. 지금은 그냥 피곤한 사람 눈빛이에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저는 그 말이 이상하게 위로가 됐습니다. 억울한 눈빛에서 피곤한 눈빛으로 그게 나아지는 건지 포기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살아있다는 증거였습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최 씨는 공장이 문 닫을 때 인사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연락처도 몰랐습니다. 그래도 그 사람이 제 30대에서 유일하게 술 한잔 나눈 사람이었습니다. 이름도 제대로 몰랐습니다. 그냥 최 씨였습니다. 그런데 2004년 봄 공장이 문을 닫았습니다. 중국산 저가 제품에 밀렸다고 했습니다. 하루아침에 실업자가 됐습니다. 다시 일자리를 찾아다녔습니다. 편의점, 주유소, 건설 일용직, 식당 설거지, 가리지 않았습니다. 자존심은 이미 오래전에 내려놨습니다. 아버지는 2006년에 돌아가셨습니다. 뇌졸중이었습니다. 병원비를 대느라 모아둔 돈을 다 썼습니다. 임종 자리에서 아버지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말을 못 하셨습니다. 그냥 손만 잡고 계셨습니다. 그 손의 온기가 식어가는 걸 느끼면서 저는 처음으로 소리를 내서 울었습니다. 장례식엔 사람이 없었습니다. 친척 몇 명, 공장 동료 2명, 그게 다였습니다. 한때 명함을 돌리며 수십 명과 악수하던 제가 아버지 영정 앞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2008년 여름이었습니다. 저는 강남 쪽 식당에서 배달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토바이를 타고 골목을 달리다가 신호에 걸려 섰습니다. 횡단보도 앞이었습니다. 초록불이 켜지고 사람들이 건너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눈에 들어온 아이, 11살쯤 됐을까요? 교복은 아니었고 여름 반팔에 가방을 메고 있었습니다. 걸음걸이가 눈에 익었습니다. 심장이 먼저 알아봤습니다. 이준이,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11년이 지났으니까요. 하지만 눈매가, 코 모양이, 걷는 방식이 제 어린 시절 사진과 똑같았습니다. 저도 모르게 오토바이에서 내렸습니다. 잠깐, 아이가 돌아봤습니다. 낯선 사람을 보는 경계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뭐라고 해야 합니까? 나 내 아빠일 수도 있어. 그 말을 어떻게 합니까? 뒤에서 여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준아, 빨리 와. 정이었습니다. 10년 만에 보는 정이.
그녀도 저를 봤습니다. 순간 굳었습니다. 우리는 3초쯤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정희가 먼저 시선을 거뒀습니다. 이준이 손을 잡고 빠르게 걸어갔습니다. 이준이가 한 번 뒤를 돌아봤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뒤에서 차 경적이 울렸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오토바이에 올랐습니다. 배달 음식은 이미 식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고시원 방에서 저는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저 아이 눈매가 나를 닮았다. 분명히 나를 닮았다. 하지만 검사 결과는 불일치였습니다. 그럼 내가 잘못 본 건가? 착각인가? 보고 싶어서 그렇게 보이는 건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눈을 감았습니다.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바닥에 있으면 진짜와 가짜가 보입니다. 제 경우엔 가짜가 훨씬 많았습니다. 사업할 때 형이라 부르던 사람들, 명함 교환하며 연락하자던 사람들, 우리 식구끼리 밥 한 번 먹자던 사람들, 전화 한 통 없었습니다. 그나마 남아있던 고등학교 친구 하나가 2010년에 연락을 끊었습니다. 제가 돈을 빌렸다가 못 갚은 게 이유였습니다. 100만 원이었습니다. 100만 원에 20년 우정이 끊겼습니다. 따지고 보면 제 잘못이었습니다. 빌리면 안 됐습니다. 하지만 그 허망함은 어디다 내려놓을 데가 없었습니다. 인간이 가장 무서운 건 아픔이 아닙니다. 익숙해지는 겁니다. 저는 어느 순간부터 외로움에 익숙해졌습니다. 혼자 밥 먹는 게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아무도 내 생일을 모르는 게 당연해졌습니다. 연말에 혼자 고시원에 있는 게 이상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더 슬펐습니다. 슬프다는 감각조차 무뎌지는 게 2012년 저는 경기도 광주의 작은 인쇄소에 취직했습니다. 사장은 60대 할아버지였습니다. 말수가 없고 고집이 셌지만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 분이었습니다. 제 전과 기록을 보고도 그냥 채용했습니다. 이유를 물었더니 한마디 하셨습니다. 손이 필요하지 정가가 필요한 게 아니니까. 저는 그 인쇄소에서 7년을 일했습니다. 새벽에 출근해서 종이 냄새 맡으며 묵묵히 일했습니다. 사장님은 가끔 밥을 사줬습니다. 말은 별로 없어도 밥상 앞에서 반찬을 권하는 그 손길이 따뜻했습니다. 사장님이 돌아가신 건 2019년이었습니다. 폐암이었습니다. 임종 전에 저를 부르셨습니다. 자네 억울한 사람이야. 어떻게 아셨습니까? 눈을 보면 알아. 억울한 사람 눈이 따로 있거든. 사장님이 가시고 나서 인쇄소도 문을 닫았습니다. 저는 다시 일자리를 찾아야 했습니다. 54살이었습니다. 54살의 정과자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습니다. 편의점 야간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밤 11시부터 아침 7시까지 손님이 없는 새벽엔 형광등 아래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그 고요함이 싫지 않았습니다.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었으니까요. 그 새벽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준이가 지금 몇 살일까?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 내 아들인지 아닌지도 모른 채 그 아이는 잘 자랐을까? 그 생각이 저를 살게 했습니다. 알 수 없었지만, 볼 수 없었지만, 어딘가에 있을 그 아이 생각이 새벽 4시에 저를 붙들었습니다. 2019년 가을, 저는 54살이었습니다.
얼굴엔 주름이 깊었고 머리엔 흰 머리가 절반이었습니다. 거울을 잘 보지 않게 됐습니다. 볼 때마다 낯선 사람이 있었으니까요. 그래도 버텼습니다.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진실은 반드시 나온다. 그걸 믿었습니다. 아니, 믿으려 했습니다. 흔들릴 때마다 그 말을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진실은 반드시 나온다. 반드시 나온다. 반드시. 2019년 10월의 어느 새벽, 편의점 알바를 마치고 골목을 걸어 고시원으로 향하던 그날, 저는 그 사람과 마주쳤습니다. 처음엔 그냥 지나치려 했습니다. 술 냄새가 진동하는 중년 남자, 낡은 점퍼에 구겨진 바지, 벽에 기대어 앉아 있었습니다. 그냥 취한 사람이겠지. 그런데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얼굴을 봤습니다. 세상에, 20년이 지나도 저는 그 얼굴을 잊지 못했습니다. 꿈에서도 봤으니까요. 분노 속에서도 봤으니까요. 박성준이었습니다. 그는 저를 알아봤습니다. 눈이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두 무릎이 바닥에 닿았습니다. 형, 20년 만에 듣는 그 목소리, 떨리고 갈라지고 낡아 있었습니다. 형, 나야. 저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도망가고 싶었습니다. 때리고 싶었습니다. 울고 싶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서 있었습니다. 새벽 골목, 가로등 하나, 무릎 꿇은 박성준, 굳어버린 나. 성준이는 무릎을 꿇은 채 한참을 말을 못했습니다. 저도 말을 못했습니다. 골목에 바람이 불었습니다. 한참 만에 성준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형, 나 죽으려고 했어. 저는 그 말을 들었습니다. 20년 전 한강 다리 위에 서 있던 제가 떠올랐습니다. 형한테 말해야 할 게 있어. 성준이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이준이 일이야. 용서란 무엇입니까? 약자의 체념입니까? 강자의 여유입니까? 저는 20년 동안 그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새벽, 무릎 꿇은 성준이를 보면서 처음으로 그 질문이 다르게 들렸습니다. 용서가 아니었습니다. 진실이 먼저였습니다. 저는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성준이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찬 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낙엽 하나가 우리 사이를 지나갔습니다. 일어나. 저도 모르게 나온 말이었습니다. 성준이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빨갰습니다. 볼이 패여 있었습니다. 한때 번들거리던 그 눈빛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형, 일어나라고. 성준이가 힘겹게 일어섰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술 때문만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저는 편의점을 손으로 가리켰습니다. 들어가. 우리는 편의점 안구석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저는 뜨거운 캔 커피 2개를 집어왔습니다. 성준이 앞에 하나를 놨습니다. 성준이는 두 손으로 캔을 감쌌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저는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기다렸습니다. 성준이가 먼저 말해야 했습니다. 그건 제 마지막 자존심이었습니다. 성준이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형, 나 지금 죽기 전에 말하는 거야. 그 말이 공기를 바꿨습니다. 죽기 전이라니. 나 최장암이야. 안지 3개월 됐어. 사기.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성준이는 담담했습니다. 오히려 그 담담함이 더 무거웠습니다. 형한테 말 못하고 죽으면 성준이 목소리가 처음으로 갈라졌습니다. 저승으로 못 갈 것 같았어. 한참을 망설이는 듯 하더니 성준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형, 나 지금 아무것도 없어.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집도 없고, 돈도 없고, 사람도 없어. 들으면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뭐, 나는 어땠는데, 분노가 올라왔습니다. 꾹 눌렀습니다. 성준이가 말을 이어갔습니다. SJ홀딩스가 무너진 이야기, 최재원이 자금을 빼돌리고 사라진 이야기, 신용불량자가 된 이야기. 저는 묵묵히 들었습니다. 그러다 제가 먼저 꺼냈습니다. 성준아, 정의 얘기해. 성준이가 굳었습니다. 캔 커피를 내려놨습니다.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형이 어디까지 알아? 정희한테 들었어. 너랑 뭔가 있었다고. 그게 다야? 응. 나머지는 내 입으로 듣고 싶어. 성준이가 천장을 봤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형, 나 예전에 정희 누나 좋아했어. 저는 가만히 있었습니다. 형이랑 사귀기 전부터 알고 있었어. 성준이가 저를 봤습니다. 알았어? 느꼈지. 확신은 없었어. 성준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형이 정희 누나한테 고백한 날 밤에 나도 고백하려고 했었어. 그날 저는 그 말을 듣고 뭔가 오래된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형이 먼저였잖아. 나는 그냥 포기했어. 포기했으면 됐잖아. 성준이가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IMF 때 회사가 흔들리던 시절 있잖아. 형이 매일 밤늦게까지 일하고, 정희 누나가 혼자 있는 날이 많았어. 저는 숨을 참았습니다. 어느 날 누나가 나한테 전화했어. 많이 힘들다고. 회사 걱정, 생활 걱정, 혼자 너무 외롭다고. 성준이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내가 찾아갔어. 위로한다고. 그날 밤 말이 끊겼습니다. 저는 그 뒤를 묻지 않았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요. 단 한 번이었어, 형. 성준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한 번이 평생 나를 잡아먹었어. 나는 창밖을 봤습니다. 최재원이 그걸 알고 협박한 거고. 근데 형 협박이 그것만이 아니었어. 무슨 소리야? 성준이가 손을 꽉 쥐었습니다. 최재원이 나한테 찾아와서 유전자 검사 결과를 보여줬어. 이준이가 내 아들이라고 했어. 뭐? 검사 결과지였어. 내 이름이 찍혀 있었어. 나는 그게 진짜인 줄 알았어.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에서 뭔가가 재배열됐습니다. 성준이는 이준이를 지키려 했던 겁니다. 자기 아들이라고 믿은 아이를. 틀렸습니다. 비겁했습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짓이었습니다. 하지만 이해는 됐습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 검사 결과도 조작이었어. 나는 굳었습니다. 성준이가 눈을 감았습니다. 나중에 알았어. 언제? 최재원한테 이용당하고 버려지고 나서 그놈이 나한테도 거짓말을 했던 거야. 나도 속은 거였어.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성준이가 주먹으로 테이블을 짚었습니다. 형한테 죄를 뒤집어 씌우면서 나는 내 아들을 지킨다고 생각했어. 근데 그 아이가 처음부터 형 아들이었어.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내가 형한테 한 짓이 아무 의미도 없는 짓이었던 거야. 긴 침묵이었습니다. 거짓말하는 사람의 눈이 따로 있습니다. 20년 세상살이가 그걸 가르쳐 줬습니다. 성준이 눈은 달랐습니다. 부서진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성준이가 말을 멈추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형, 나한테 화 많이 났지.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화내도 돼. 욕해도 돼.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저는 한참 생각했습니다. 화가 났습니까? 물론입니다. 20년 동안 매일 밤 이를 갈며 살았습니다. 꿈에서도 성준이 얼굴이 나왔습니다. 그 꿈에서 저는 항상 소리를 질렀습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런데 지금 이 새벽 편의점에서 병들고 무너진 성준이를 마주하고 나니 이상하게도 그 20년치 분노가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라진 게 아닙니다. 그냥 너무 지쳤습니다. 분노도 에너지가 있어야 합니다. 저는 이미 다 써버렸습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욕도 안 나온다. 성준이가 굳었습니다. 그게 더 무섭네. 나도 그래.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우리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새벽 편의점. 형광등 소리만 들렸습니다. 20년 전 포장마차에서 소주 마시던 우리가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그때 뭔가 달라졌을까요? 모르겠습니다. 아마 몰랐을 겁니다. 우리는 둘 다 너무 젊었으니까요. 성준이가 가방에서 낡은 봉투를 꺼내려는 순간 저는 20년 전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판결이 나던 그해 성준이가 보낸 소포, 현금 500만 원과 편지 한 장이 들어있던 그것. 나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 그 문장이 너무 화가 났습니다. 저는 돈과 편지를 다시 상자에 넣었습니다. 테이프로 단단히 봉했습니다. 베란다 구석에 던져뒀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사를 5번 했습니다. 고시원을 옮길 때마다 짐이라고 할 것도 없는 살림이었는데 그 소포 상자만큼은 버리지 못했습니다. 스스로도 몰랐습니다. 왜 버리지 못하는지 지금은 압니다. 미련이었습니다. 진실에 대한 미련. 언젠가 그 편지의 의미를 알게 될 거라는 아주 작은 기대. 형, 성준이 목소리에 정신이 들었습니다. 성준이가 누렇게 바랜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이거 형한테 주려고 몇 년째 들고 다녔어.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열었습니다. 서류가 나왔습니다. 날짜는 2001년. 이준이가 4살 때, 의료기관 이름, 검사번호, 그리고 손으로 쓴 메모 한 줄, 결과 교체 완료, 재원.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뭐야? 최재원이 검사기관 직원한테 돈 써서 결과를 바꾼 거야. 언제 알았어 이걸? 2005년. 그 직원이 양심 고백을 하려다가 교통사고가 났어. 나는 그게 사고가 아닌 것 같아. 저는 그 메모를 다시 읽었습니다. 재원, 최재원. 그럼 이준이가.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성준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형 아들이야. 처음부터 편의점 형광등이 윙하고 울렸습니다. 새벽 5시, 손님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편의점 안을 서성였습니다. 다시 앉았습니다. 최재원이 왜 이렇게까지 한 거야? 성준이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게 형한테 말하기 제일 힘든 부분이야. 말해. 최재원이 처음부터 형을 노리고 들어온 거야. 왜? 형 아버지랑 연결된 사람이야. 무슨 소리야? 성준이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오래전 이야기였습니다. 최재원 뒤에는 이기홍이라는 인물이 있었고, 이기홍의 아버지가 형 아버지와 옛날에 얽힌 사업이 있었다고, 그 원한이 아들 댁까지 내려온 거라고. 이기홍이 누군데? 형 어머니 쪽 먼 친척이야.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가족이라고? 먼 친척이지만 형은 모를 거야. 어릴 때 연이 끊겼으니까. 그때였습니다. 성준이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을 보더니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왜? 누구야?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성준이가 핸드폰을 뒤집었습니다. 성준아. 형, 나 오늘은 여기까지야. 방금 각오하고 들으라며. 성준이가 가방을 들고 편의점을 나갔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빠르게 걷는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골목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테이블에 혼자 남았습니다. 손에 쥔 서류를 내려봤습니다. 결과 교체 완료. 재원. 그리고 성준이 마지막 말. 최재원 뒤에 이기홍이 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받았습니다. 이진수 씨. 여자 목소리. 낯익은 목소리. 저 이정희예요. 20년 만에 듣는 목소리. 이준희가. 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준희가 사라졌어요. 이준희가 사라졌습니다. 22살이 된 이준희가. 정희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어제부터 연락이 안 돼요. 마지막으로 한 말이. 뭐라고 했어? 아버지를 찾겠다고 했어요. 아버지. 저를 찾겠다고. 그 아이가 살면서 진실을 마주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 순간은 생각보다 조용합니다. 천둥이 치거나 번개가 내리치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냥 아주 조용히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사람은 선택을 해야 합니다. 복수입니까? 아니면 용서입니까? 저는 그 선택 앞에 20년 만에 다시 서게 됐습니다. 정희 전화를 끊고 저는 바로 뛰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냥 뛰었습니다. 54살 몸이 20년 전처럼 움직이지 않았지만 그래도 뛰었습니다. 정희가 보내준 주소로 갔습니다. 경기도 성남의 빌라.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정희가 문을 열었습니다. 20년 만이었습니다. 그녀도 늙었습니다. 눈가에 주름이 깊었고 머리에 흰 머리가 섞여 있었습니다. 한때 저를 설레게 하던 연두색 원피스의 그 여자가 이렇게 서 있었습니다.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들어와요. 정희가 먼저 돌아섰습니다. 저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작고 오래된 빌라였습니다. 언제부터 연락이 안 됐어? 어제 저녁 6시. 마지막 문자가 뭐야? 정희가 핸드폰을 내밀었습니다.
이준희가 보낸 마지막 문자였습니다. 엄마, 나 아버지 찾으러 가. 걱정하지 마. 저는 그 문자를 읽었습니다. 아버지 찾으러. 이준희가 저를 찾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제가 친자인지 아닌지도 모른 채 20년을 살아온 이 아이가 이준희가 나를 알아? 알아요. 어떻게? 정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말해줬어요. 작년에. 왜 이제? 이준희가 물어봤어요. 자기 아버지가 누구냐고.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새벽이 걷히고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이준희가 뭘 알고 움직이는 건지 모르겠어요. 근데 정희가 머뭇거렸습니다. 이준희가 요즘 뭔가 조사하고 있었어요. 뭘? 당신 사건. 20년 전 그 사건. 정희가 이준희 방으로 저를 데려갔습니다. 작은 방이었습니다. 책상 위에 서류들이 가득했습니다. 가까이 갔습니다. 서류들을 살펴봤습니다. 신문 스크랩, 법원 판결문 사본, 회사 등기부등본, 그리고 사진들. 사진 한 장이 눈에 걸렸습니다. 최재원의 사진이었습니다. 그 옆에 다른 사진. 저는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낯익은 얼굴이었습니다. 어디서 봤는지 바로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진 아래 이준희가 적어둔 메모. 최재원 이기홍의 사람. 이기홍은 누구? 이기홍. 그 이름을 보는 순간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정희야. 왜요? 이기홍 알아? 정희 표정이 굳었습니다. 알아요. 누군데? 정희가 저를 봤습니다. 당신 어머니 쪽 친척이에요. 저는 그 말을 듣고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뭐? 당신 어머니 먼 친척? 당신은 모를 거예요. 어릴 때 연이 끊겼다고 했으니까 그 사람이 최재원이랑 연결돼 있다고? 이준희가 그걸 캐고 있었어요. 그때 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성준이었습니다. 받자마자 성준이가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다급했습니다. 형, 지금 어디야? 성남. 정희 집. 잘 됐다. 형, 이준희 나한테 있어. 저는 정희를 봤습니다. 이준희가 너한테? 어느 날 찾아왔어. 형 소식 알고 싶다고. 형, 빨리 와. 이준희랑 형한테 할 말 있어. 같이 들어야 해. 성준이가 주소를 보내왔습니다. 인천 미추홀구의 고시원이었습니다. 정희를 봤습니다. 같이 가. 정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시원 앞에 도착했을 때 문 앞에 청년이 서 있었습니다. 키가 컸습니다. 그 청년이 저를 봤습니다. 저도 그 청년을 봤습니다. 눈매가, 코가, 턱선이 거울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22살의 저. 이준희야? 청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입술이 떨렸습니다. 아버지세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목이 막혔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는 것도 잊었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이준희가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저를 안았습니다. 22살 청년의 팔이 저를 감쌌습니다. 저는 그 순간 20년이 한꺼번에 쏟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참으려 했습니다. 참지 못했습니다. 고시원 골목에서 54살 남자가 울었습니다. 아들 품에서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고시원 방은 비좁았습니다.
넷이 들어가니 꽉 찼습니다. 성준이는 침대에 기대어 앉았습니다. 얼굴이 더 창백했습니다. 다 모였네. 성준이가 작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쓸쓸했습니다. 이준이가 거의 다 알아냈더라. 이 녀석? 이준이가 말했습니다. 이기홍이란 사람이 처음부터 계획한 거예요. 맞아. 성준이가 받았습니다. 형, 이기홍이 누군지 알아야 해. 성준이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이기홍? 그는 최재원의 실제 배우였습니다. 최재원은 그의 사람. 처음부터 끝까지 이기홍이 움직인 겁니다. 그 사람이 왜 나를? 형 아버지 때문이야. 아버지가 그 사람이랑 무슨 일이 있었는데? 성준이가 이준이를 봤습니다. 이준이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오래된 계약서였습니다. 1970년대 날짜. 형 아버지랑 이기홍 아버지가 동업을 했어. 몰랐어. 알 수가 없지. 형이 어릴 때 일이니까. 그래서 이기홍 아버지가 사기를 쳤어. 돈을 들고 도망갔어. 그래서 형 아버지가 모든 걸 잃었지. 형이 그래서 가난 속에서 자란 거야. 이기홍은 그 아들이야. 형 아버지한테 사기치고 도망간 그 사람도 잘 되지 않고 다 망했었나 봐. 이기홍한테 그 아버지가 평생 자기가 못 살게 된 게 형 아버지 때문이라고 했었대. 그 아버지는 아마도 자신의 잘못을 아들한테 얘기하고 싶지 않으셨겠지. 그런데 그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성준이가 말을 이었습니다. 이기홍은 복수를 해야겠다고 계획을 세운 거지. 아버지가 평생을 억울하게 사신 줄 알고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아버지, 평생 가난하게 사신 아버지, 남의 사기에 당하고도 남 탓 한 번 안 하신 아버지, 그 아버지의 억울함이 아들인 저한테까지 내려온 겁니다. 이준이가 찾아낸 것들은 놀라웠습니다. 22살 청년이 혼자서 파고든 것들이었습니다. 유전자 검사 조작 서류, 성준이가 들고 다니던 그 메모, 이준이는 그 의료기관을 직접 찾아갔습니다. 당시 검사를 담당했던 직원, 교통사고로 중태였다가 살아남은 사람, 그 사람이 이준이를 만났습니다. 직접 만났어요. 이준이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분이 다 털어놨어요. 최재원한테 돈 받고 결과를 바꿨다고, 평생 죄책감에 살았다고. 진술서 받았어? 받았어요. 이준이가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진술서, 녹취록, 당시 계좌 이체네요. 완벽했습니다. 저는 그 서류들을 보면서 손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박성준이 가지고 있던 위조 횡령 서류들. 이게 있으면 모든 게 뒤집힙니다. 20년 전 판결이 횡령범이라는 낙인이. 이기홍이 지금 어디 있어? 이준이가 서류를 한 장 더 꺼냈습니다. 서울에 있었지요. 이준이가 주소를 보여줬습니다. 강남의 고급 빌라. 지금도 잘 살고 있어요. 저는 한참 그 주소를 봤습니다. 가면 됩니다. 찾아가면 됩니다. 이 서류들 들고 그 사람 앞에 서면 됩니다. 그런데 성준이가 말했습니다. 형, 나 부탁이 있어. 말해. 이기홍한테 복수하지 마. 저는 성준이를 봤습니다. 무슨 소리야? 법대로 해. 그 서류들 들고 재심 청구해. 그게 맞는 거야. 그게 복수 아니야?
복수랑 달라. 성준이가 힘겹게 몸을 일으켰습니다. 형이 그 사람한테 직접 가면 형이 또 당해. 그 사람 아직 힘 있어. 무서워서 포기하라고? 아니. 성준이가 저를 똑바로 봤습니다. 형은 평생 당하고 살았잖아. 이번엔 이기는 거야. 제대로. 제대로라는 게 법정에서 판결로. 그게 진짜 이기는 거야.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뭔가 풀리는 느낌이었습니다. 20년 동안 묶여있던 것이 성준아, 너 많이 힘들었겠다. 성준이가 웃었습니다. 이번엔 쓸쓸하지 않았습니다. 형도. 정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도 미안해요. 진수 씨, 이름을 불렀습니다. 20년 만에 내가 더 일찍 말했어야 했는데 겁이 났어요. 이기홍 쪽에서 협박이 있었어요. 알아. 용서해 줄 수 없겠죠?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당장 용서한다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건 거짓말이 됩니다. 시간이 필요해. 정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이번엔 달랐습니다. 이준희가 찾아낸 증거들, 성준이의 진술, 당시 검사 직원의 진술서, 계좌 이체 내역. 변호사는 서류를 검토하더니 말했습니다. 재심 충분히 됩니다. 재심 청구를 넣었습니다. 1년이 걸렸습니다. 재심이 진행되는 1년 동안 저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달력에 날짜를 지웠습니다. 하루하루. 20년 전엔 날짜 지우는 게 형기를 세는 것 같았습니다. 이번엔 달랐습니다. 기다리는 날짜였습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준희가 가끔 전화를 했습니다. 아버지, 오늘 어떻게 지냈어요? 그 한마디가 하루를 버티게 했습니다. 아버지라는 말이 아직도 어색했습니다. 좋은 어색함이었습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어느 날 이준희가 찾아왔습니다. 뭔가를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낡은 사진 한 장이었습니다. 엄마한테서 찾았어요. 사진 속엔 젊은 남자가 아기를 안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준희를 처음 안던 날이었습니다. 1997년 병원에서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저는 그 사진을 한참 봤습니다. 사진 속 저는 세상을 다 가진 표정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그 아이가 진짜 제 아들이라는 걸, 증명하는데 20년이 걸릴 거라는 걸.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아버지, 이거 드릴게요. 저는 사진을 받았습니다. 지갑에 넣었습니다. 판결 날까지 매일 꺼내봤습니다. 그게 저를 버티게 했습니다. 그 1년 동안 성준이는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저는 일주일에 2번 병문안을 갔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두 번째도 어색했습니다. 세 번째부터는 그냥 옆에 앉아서 밥을 먹었습니다. 말이 없어도 됐습니다. 성준이는 한 번 물었습니다. 형, 나 용서한 거야? 저는 한참 생각했습니다. 모르겠어. 형이 이렇게 와주는 걸로 됐어. 성준이가 웃었습니다. 재심 판결이 난 날, 법정 안. 저는 20년 전 그 자리에 다시 앉았습니다. 이준희가 옆에 있었습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읽었습니다. 피고인 이진수에 대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그 다음 말은 잘 들리지 않았습니다. 귀가 먹먹했습니다.
이준희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무죄. 그 한 단어. 20년이었습니다. 고작 한 단어였는데 20년이었습니다. 법정을 나오면서 햇빛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눈이 부셨습니다. 이준희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저는 하늘을 봤습니다. 맑았습니다. 오래간만에 보는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살아야지. 그게 다예요? 그게 다야. 이준희가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1997년 분만실 밖에서 처음 봤던 그 아이의 웃음과 똑같았습니다. 판결이 나고 2달 뒤 성준이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임종 자리에 저 혼자 있었습니다. 마지막은 저랑 단둘이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성준이가 가느다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형, 나 나쁜 놈이지.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형 친구이기도 했잖아. 저는 성준이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 친구였어. 성준이가 눈을 감았습니다. 조용했습니다. 기계음만 들렸습니다. 잠시 후 기계음이 멈췄습니다. 저는 한참 앉아 있었습니다. 울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그냥 이미 다 울었던 것 같았습니다. 20년 동안 잘 가라. 조용히 말했습니다. 에필로그. 이기홍은 구속됐습니다. 사기, 증거 조작 교사, 불법 자금 운용. 혐의가 쌓였습니다. 재판은 오래 걸릴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재판을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끝까지. 저는 지금 인천의 작은 원룸에 삽니다. 이준희가 가끔 옵니다. 밥을 해줍니다. 서툴지만 맛있습니다. 정의와는 가끔 연락합니다. 용서는 아직 진행 중입니다. 그래도 됩니다. 용서는 한 번에 되는 게 아닙니다. 조금씩, 아주 조금씩. 아버지 산소에 다녀왔습니다. 무죄 판결문을 들고 묘비 앞에 내려놨습니다. 아버지, 늦었습니다. 근데 됐습니다. 아들 이름 이제 깨끗합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억새가 흔들렸습니다. 저는 그게 대답인 것 같았습니다. 살다 보면 모든 게 무너지는 순간이 옵니다. 그 순간에 저는 몰랐습니다. 버티면 된다는 걸, 그냥 살아있으면 된다는 걸, 진실은 반드시 나옵니다. 늦더라도, 20년이 걸리더라도 반드시 나옵니다. 저는 그걸 믿었고 그 믿음이 저를 살렸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억울한 일을 당하신 적 있으십니까?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한 적 있으십니까? 그래도 버티고 계십니까? 버티십시오. 그게 이기는 겁니다. 살아있는 것, 그게 먼저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하루에 작은 힘이 됐으면 합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이야기에 많은 힘이 됩니다. 우리 인생 사연이었습니다.